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차가운 이성마저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사막의 고철 덩어리를 사와 밤새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끝내 세계 최강의 무기로 부활시킨 지독한 독종들의 나라. 냉철한 현실주의자 마크 핸더슨 교수는 칠판에 잔인한 진실을 새겨 넣었습니다. 미국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미국을 버티게 하는 것이다. 상대국들의 오만한 견제 속에서 스스로 부서지지 않는 강철의 기둥이 된 대한민국, 그 대체 불가능한 위상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감동 임팩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 건가요? 잠깐 댓글로 여러분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의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른바 엘리트라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설계자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임계점에 달할 때면 나는 가끔 잔인한 진실을 꺼내놓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실 중앙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 미국이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머나먼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합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충분히 부유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청년들의 피와 납세자들의 돈을 그만 낭비하고 그들을 홀로 서게 해야 합니다. 에밀리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중앙에 아주 커다란 숫자를 적었습니다. 3,500억 달러. 학생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에밀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 숫자가 한국에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은 만약 매일 아침 한국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미국이 현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안보 파산 비용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당신이 타는 전기차의 배터리, 그리고 당신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 한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평범한 일상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강의실을 거니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약소국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 패권이라는 거대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하게 엔진을 돌려주는 수호자입니다. 1950년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군 장성들은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 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오만한 예언을 단 몇십 년 만에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산업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말하는 그 세금이 아깝습니까? 평택과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십시오. 그곳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중국의 팽창을 정면에서 막아내고 러시아의 동부를 감시하며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위협을 몸으로 받아내는 미국의 가장 전방초소입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괌이나 하와이까지 후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지금의 10배, 아니 100배로 솟구칠 것이고 당신의 오빠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름 모를 적들과 매일같이 총성을 주고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김주리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에밀리와 같은 학생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나는 김주리 학생을 가리키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 유학생의 조부모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부모들은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라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만든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첨단 미사일은 표적을 찾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들이 지은 배가 없다면 전 세계의 물류는 멈춰버리고 미국의 마트는 텅텅 빌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 베푸는 시혜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현재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대체 불가능한 기둥입니다. 에밀리, 당신이 지불하는 세금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락한 침대와 하버드라는 이 화려한 상아탑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파제에 지불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일 뿐입니다.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학생들도 칠판에 적힌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다시금 복기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서양 너머,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전장을 돌리며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을 그 작은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유령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존재. 나는 오늘 이 오만한 천재들에게 그 유령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평화의 영수증을 대신 써주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수호자를 말입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김주리 학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짊어진 무게를 인정하는 자의 당당한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안도하며 다음 강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알게 되었을 테니까 자신들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내뱉은 질문의 불씨가 3,500억 달러라는 숫자에 의해 잠잠해졌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 앞에 앉아있던 대만 유학생 린웨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교수님, 한국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만의 TSMC 역시 세계 경제의 실리콘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전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쥐고 있는 대만이 없다면 미국 역시 무너질 텐데 한국과 대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린웨이의 맑은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는 분명 현대 문명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간과하고 있는 그리고 이 강의실의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잔인한 현실 하나를 끄집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커다란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린웨이, 당신이 말한 방패라는 단어는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전 세계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타인의 선의와 계산에 자신의 생존을 맡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방패를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거대한 칼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는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1910년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식민지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진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반대국들의 펜 끝에서 결정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 처절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 기억은 한국인의 유전자에 아주 독하고 무서운 교훈을 새겼습니다. 내 나라는 오직 내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자강의 집념입니다. 린웨이, 당신의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는 그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기술이 없던 시절에도 미국의 미사일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화포를 만들고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최첨단 전차와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칠판으로 다가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가파르게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지옥을 통과한 민족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다시는 우리를 흔들지 마라는 선언인 셈이죠. 린웨이, 대만이 실리콘 방패 뒤에서 미국의 보호만을 기다릴 때 한국은 스스로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를 박아넣은 미사일로 적의 심장을 겨냥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지스함으로 바다를 지배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자주포로 땅을 지킵니다. 이것이 한국과 대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만은 잃기 아까운 존재이지만 한국은 건드리는 순간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하는 맹수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강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연수 중인 미 육군 장교였습니다. 소령,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당신은 옆에 돌을 던지는 동맹군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자주포 군단을 둔 한국군을 두겠습니까? 장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한국군입니다. 그들은 우리 미군조차 경외하는 전투력을 가졌으니까요. 나는 다시 린웨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린웨이,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방패를 쥐고 휘두를 수 있는 근육이 없다면 그것은 언제든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전유물일 뿐입니다. 한국은 식민지의 치욕을 잊지 않았기에 스스로 근육을 길렀고 이제는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주리 학생이 노트를 넘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학생의 가슴 속에도 아마 조상들이 겪었던 그 뜨거운 한과 이를 악물고 일어섰던 도끼가 서려 있겠죠. 한국은 잊혀진 제국의 역습을 준비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잊히지 않기 위해,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계 질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강의실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 역사 위에서 피어난 가장 단단한 강철의 나라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안경을 고쳤으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독자적인 권력의 축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리메이의 질문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온 한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자강의지는 대단합니다만 결국 그들의 성장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고 운 좋게 시장의 틈새를 공략한 결과가 아닐까요? 독일의 엔지니어링이나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모조품이나 만드는 나라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정밀한 계산보다는 무모한 운에 가깝다고 봅니다. 나는 한스의 푸른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밀함의 나라, 독일에서 온 학생다운 지적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칠판을 가로질러 걷다가 애리조나주의 뜨거운 사막 풍경을 그리듯 허공에 손짓을 했습니다. 한스, 당신은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데이비스 몬단 공군기지를 아십니까? 그곳은 전 세계에서 수명을 다한 비행기들이 모여드는 일명 비행기 무덤입니다. 낡고 녹슬어 날개조차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고철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죠. 나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 삭막한 고철 무덤에 낯선 동양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돈으로 7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미국조차 폐기물로 분류한 P3, 해상 초계기 8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 낡은 쓰레기를 가져가서 박물관에 전시라도 할 거냐고 조롱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스, 당신이 말하는 독일의 정밀함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천재들의 전유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밀함은 지옥 같은 결핍 속에서 태어난 독종들의 산물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기름때를 뒤집었으며 비행기의 나사 하나하나를 직접 풀었습니다. 도면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폐기된 비행기의 뼈대를 낱낱이 해체하며 서구의 기술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그 밑바닥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칠판에 비행기 부품의 복잡한 구조를 빠르게 그려나갔습니다. 돈필가루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새 비행기를 사지 않고 고철을 선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구걸하는 대신 기술의 정수를 스스로 훔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아래서 비행기와 씨름하고 밤에는 전등 하나에 의지해 영어로 된 매뉴얼을 외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손톱은 항상 까맣게 타 있었고 온몸에선 가솔린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절대 그 비행기들을 다시 띄우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부품도 단종되었고 시스템도 구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고철 더미에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솟구쳤을 때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던 고철이 미국의 신형 초계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괴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한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운입니까? 아니면 모조품입니까? 나는 한스에게 다가가 그의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고철을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울 시간을 산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 독자적인 체계를 완성한 겁니다. 사막의 고철을 깎아 만든 그 칼날은 이제 한반도의 바다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지니어링의 성공이 아니라 불가능을 명령받은 인간들이 써내려간 처절한 승전보입니다. 나는 다시 강의실 맨 뒤에 김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나 삼촌 중 누군가가 그 사막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청춘을 보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는 학생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독종들의 집념은 그 어떤 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막의 먼지 속에서 고철을 닦으며 배운 그 처절한 기본기가 오늘날 세계 최정상급의 무기 체계를 만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학생 한스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단순한 숫자로만 이해하려 했던 그들에게 사막에서 부활한 고철. 비행기 이야기는 그 어떤 통계자료보다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간 모양입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칠판에 비행기 그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 국토를 미래의 엔진으로 개조했는지 그 무모하고도 장대한 도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사막의 고철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쳤다는 이야기에 한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때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사토가 조용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의 집념은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진정한 실력은 그런 일시적인 광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다져온 정교한 표준과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우리 일본이 100볼트 전압을 유지하며 가정과 산업의 정밀함을 지켜온 것처럼 질서와 전통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조건 아닐까요? 한국은 너무 서두르다가 가장 소중한 안정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토의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지적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포, 당신은 일본의 그 낮은 전압이 주는 안락함을 질서라고 부르는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갇힌 거대한 창살입니다. 나는 칠판으로 다가가 두 개의 숫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200볼트 그리고 220볼트. 여러분, 1973년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비명을 지르고 한국은 밥 지을 쌀조차 부족해 허덕이던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몇백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의 지도부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전국의 모든 전력망을 220볼트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토, 당신의 일본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과 비용을 이유로 100볼트라는 낡은 표준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전기 코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변압기를 교체하고 모든 집의 벽을 뜯어내고 모든 가전제품의 규격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혈관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나는 강의실을 가로지르며 학생들의 눈을 맞췄습니다. 학생들은 전압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하냐는 표정이었죠.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전압을 높이면 에너지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전선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그 전기를 받아낼 공장도 가전제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왜 그 엄청난 돈을 땅속에 퍼붓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제주강국이 될 것이고 그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선 강력한 에너지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오늘 먹을 밥을 짓는 대신 50년 후에 후손들이 사용할 에너지 고속도로를 닫기로 한 겁니다. 무려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국에 전압을 올렸습니다. 2005년 마침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220볼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사토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사토, 이제 그 도박의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쟁 중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서버들을 돌리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100볼트라는 낮은 천장에 갇혀 에너 효율은 떨어지고 첨단 설비를 들여올 때마다 변압기와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50년 전에 깔아놓은 강력한 전력망 덕분에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제패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높은 전압에서 견디도록 설계된 제품들이니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고장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오늘을 위해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0년 후에 서버를 돌리기 위해 전압을 올렸습니다. 사토, 당신이 말한 그 정교한 질서라는 이름의 100볼트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한국은 무모해 보이던 220볼트라는 날개를 달고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와 과거를 지키는 자의 차이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노트북 옆에 놓인 전원 어댑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성이 사실은 거대한 도태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나는 칠판에 숫자를 지우며 다시 맨 뒤에 김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필기하던 펜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배고프던 시절에 가장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몸을 깎아 길을 닦은 선구자들의 피땀 어린 결과물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닦아놓은 그 에너지 고속도로 위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안경을 꽂혔으며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전압을 높여 에너지를 확보한 그들. 이제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논바닥에서 피어난 그 기적 같은 신뢰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서서히 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황금빛 대사가 책상 위로 쏟아집니다. 220V의 전압이 만든 미래제국 이야기에 학생들의 눈동자가 경외심으로 물들 때쯤 프랑스에서 온 마르크가 우아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기술과 에너지는 확실히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보편적인 가치와 오랜 외교적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프랑스는 수백 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쌓아왔고 그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전수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 비하면 그저 물건을 잘 파는 상인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신뢰라는 것은 단기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마르크의 세련된 오만함을 보며 칠판 구석에 아주 작은 쌀 한 톨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마르크, 당신의 말대로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오랜 주인이었죠? 하지만 당신들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세련된 프랑스어와 화려한 건물들이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자원을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나요? 내가 아프리카 세네갈과 기니의 뜨거운 논바닥에서 본 것은 당신네 엘리트 외교관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전혀 다른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한국의 농업연구원들이 아프리카의 진흙탕 논바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지시하는 서구의 컨설턴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화를 신고 현지 농민들과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1년 내내 말라리아와 열대병의 위협 속에서도 논 옆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마르크, 당신의 프랑스 기업들이 아프리카 정부 청사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며 계약서를 내밀 때 한국인들은 농민들의 거친 손을 잡고 흙투성이가 된 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가난했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굶주렸지만 우리는 이 쌀 한 톨로 일어섰다는 그 진심 어린 공감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단순히 씨앗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앞선 농업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는 아프리카 현지 종자보다 수확량이 무려 4배에서 5배나 많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마을에 비로소 쌀가마니가 쌓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눈동자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 뿌린 신뢰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르크, 당신이 말한 그 신뢰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보십시오. 내년 뒤 그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이 수조 원 규모의 국방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무기 강대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미국의 F계열 전투기들이 화려한 비행을 선보였죠. 하지만 그 나라 지도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들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처럼 검증된 강대국의 무기를 마다하고 한국을 선택하느냐고 말이죠. 그때 한 아프리카 국가의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 위에 서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논바닥에서 함께 굴러준 형제다.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준 그들이 만든 무기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다. 나는 칠판에 그려진 쌀 한 톨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성능으로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가장 깊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계약입니다. 한국은 쌀 한 톨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은 결국 수조 원의 방산계약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진심외교의 힘입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마르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외교적 수사들이 한국인들이 논바닥에서 흘린 땀방울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나는 다시 강의실 맨 뒷자리에 김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자산인 진심을 무기로 쓸 줄 아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진심이 닿는 곳마다 한국의 깃발이 꽂히고 한국의 시스템이 이식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라면 자신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강대국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진짜 위상입니다. 나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강의실의 학생들도 느꼈을 겁니다. 왜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넘어 전 인류의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둥이 어떻게 경제적 부의 마진을 창출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브랜드 아래 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강의실의 조명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오직 칠판을 비추는 핀 조명만이 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논바닥의 진심이 수조 원의 방산계약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끝나자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강의실 중단에 앉아있던 영국의 유학생 올리버가 조금은 냉철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성공서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의 TSMC처럼 압도적인 독점력을 가진 하청구조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과 권력을 보장하지 않나요? 브랜드는 유행에 민감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의존하는 생산기지는 결코 대체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이 굳이 힘겨운 브랜드 전쟁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올리버의 질문을 듣고 칠판 중앙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도구, 그리고 주인. 여러분, 올리버 학생의 말은 현대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했죠. 하지만 도구는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주인의 손에 쥐어야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도구가 낡으면 언제든 버려질 위험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주인이 되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브랜드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집 창고를 뒤져보면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삼성이나 LG라는 이름 대신 미국의 유통업체 이름이 붙어 있었죠.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하청업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물건을 만들고 아주 적은 마진을 챙기며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였죠. 만약 한국이 그 안락한 하청 구조에 만족했다면 지금쯤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공장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종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칠판에 삼성과 현대의 로고를 빠르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매장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단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싸구려 물건을 누가 사겠느냐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안보 자립 과정에서 얻은 그 지독한 정밀함과 220 볼트 승합으로 다져진 에너지 효율을 가정과 자동차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용과 자부심을 브랜드에 담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십시오. 올리버, 당신이 말한 대만의 하청 경제는 영업이익률은 높을지 모르나 소비자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브랜드는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대 전기차를 타며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전 세계인의 일상과 영혼 속에 깊숙이 침투한 브랜드 제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청 국가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해야 하지만 브랜드 국가는 팬덤을 거느리며 시장의 룰을 결정합니다. 한국이 만든 K컬처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젊은이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이 거대한 문화적 팬덤은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안보 자산이 됩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의 브랜드를 공격하는 것은 곧 전 세계인의 취향과 일상을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리버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었습니다. 올리버, 하청은 마진을 남기지만 브랜드는 권위와 존중을 남깁니다. 한국은 안보 자립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의 마진을 창출했고 그 마진을 다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가격은 올라가고 신뢰는 굳건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청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권력입니다. 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나라는 누구일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가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브랜드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삼성으로 세계의 정보줄기를 쥐고 현대와 기아로 세계의 이동을 지배하며
K 콘텐츠로 세계의 감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의 하청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브랜드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때 강의실 맨 뒷자리에 김주리 학생이 자신의 가방에서 한국 브랜드의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은색의 로고가 핀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노트북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작은 기계 안에는 한국인이 지난 50년간 겪어온 모든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청의 서러움을 씻어내고 주인의 위엄을 세운 그 자부심 말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사실은 한민족의 처절한 독립전쟁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에 숙연해진 듯 했습니다. 나는 안경을 다시 굳혔으며 칠판의 로고들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브랜드 제국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다의 길목을 지키고 강대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의실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반쯤 지워진 삼성과 현대의 로고 위로 나는 이제 아주 생소한 지명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어도.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지형학적으로는 섬도 아닌 수면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수중 암초일 뿐이니까요. 나는 안경을 벗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창가로 다가가 칠판 대신 칠흑 같은 바깥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느냐가 진짜 권력의 척도입니다. 여기 이어도라는 작은 점을 보십시오. 지도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전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 통로의 정중앙이자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줄기가 교차하는 급소입니다. 한국은 그 험난한 파도 위에 거대한 과학기지를 세우고 2000km 밖의 움직임까지 감시하는 눈을 박아넣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웨이가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곳은 국제법적으로 영토라 부를 수 없는 수중 암초에 불과합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위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리웨이의 질문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리웨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섬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보다 무서운 현실을 그곳에 구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그곳을 두고 입씨름을 할 때 한국은 이미 그곳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고 수십 톤의 장비를 실어 날랐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한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저 과학 연구를 할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지 아래 깔린 소나와 레이더는 주변국 해군들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지혜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적의 숨통을 누르는 침묵의 포식자 말입니다. 나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바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와 반도체에 목을 맬 때 그 핵심 원료인 텅스텐과 히토류 공급망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과거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했을 때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이제 한국은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가공 기술을 독점하며 강대국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잠그려 해도 한국이 가진 가공 표준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 해도 한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공급망에 한국을 넣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국을 최상위 포식자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치밀하게 세계의 목줄을 설계했습니다. 나는 리웨이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리웨이, 당신네 나라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중국의 에너지 통로가 마비되고 중국의 첨단 공장들이 멈추며 중국의 군사통신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상대국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던 부드러운 한국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칠판에 이어도라는 글자를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래들의 경로를 설계하고 고래들이 어디서 쉴지 결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래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바다의 주인입니다. 이어도의 침묵은 곧 한국의 위험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그 무게감 말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번영의 길로 이끌지, 누구를 도태의 늪에 빠뜨릴지 스스로 선택하는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맨 뒷자리에 김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전략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듯 말입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급망이나 안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치밀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을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갈 시간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 판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8장 최종 판결. 잃기 싫은 나라와 잃을 수 없는 나라. 강의실의 시계바늘이 깊은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밖의 하버드 교정은 고요하지만 이 강의실 안의 열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엔진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칠판에 적힌 수많은 숫자와 지명 그리고 브랜드 로고들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분필가루가 내 은발 위로 내려앉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서사를 하나의 마침표로 찍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칠판 정중앙에 단 2문장을 적었습니다. 잃기 싫은 나라, 그리고 잃을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궤적을 추적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운이 좋은 나라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에밀리, 한스, 사토, 마르크, 린웨이. 당신들이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가냘픈 나라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속한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손을 잡으려 애걸하는 생존의 열쇠입니까? 나는 안경을 벗어 교단 위에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의 세계는 차갑고 잔인한 계산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정이나 호의 같은 단어는 외교관들의 연설문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죠. 하지만 그 계산서의 가장 밑바닥에 적힌 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에게 대만은 잃기 싫은 나라입니다. 반도체 공급망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선택지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대만을 잃는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이 그날로 끝장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잃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라는 영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태평양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잃는 것이며 전 세계를 지탱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조선과 방산이라는 핵심 엔진을 통째로 적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그 순간 미국의 세기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재건을 꿈꾸는 러시아는 한국의 손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왕국들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낡은 질서에 갇힌 일본과 유럽은 한국의 속도와 혁신 없이는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견제하지만 동시에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지독한 의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작은 나라를 이토록 거대한 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나는 다시 맨 뒷자리에 김주리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트를 덮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아닌 깊은 이해와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만든 것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이나 강력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치욕 속에서도 독립을 꿈꿨던 의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자식들을 교육시켰던 부모들의 눈물, 사막의 고철 무덤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기술을 훔쳤던 엔지니어들의 도끼,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전압을 높이고 논바닥에 뛰어들었던 선구자들의 집념입니다. 그 독종과도 같은 정신이 모여 오늘날 세계가 감히 압박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내 강의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도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질서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은 쏟아지지만 정작 그 누구도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의 손을 잡으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둥의 실체입니다. 나는 칠판에 적힌 모든 글자를 지우고 마지막으로 단 한 단어만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이어 한스도, 사토도, 마르크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위대함에 대한 경의이자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준 스승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는 김주리 학생을 향해 조용히 목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강의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 위로 나는 보았습니다.
그 가냘픈 어깨 위로 지탱되고 있는 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수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긴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실을 나설 때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뒤편에 사막에서 피어난 그 지독한 집념의 나라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버드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전율은 단순히 한 교수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국인들의 처절한 삶의 궤적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와 같은 오만한 시선은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었고 칠판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이제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기둥의 일부로서 오늘 어떤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논바닥의 진흙을 뚫고 올라온 이 독종 같은 집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고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세계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그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낀 오늘의 전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